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통제권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을 상대로 추가 관세 가능성을 거론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주식과 국채, 달러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흐름이 재점화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마이크론이 메모리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공격적인 증설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AI 메모리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을 확대하며 점유율 선점을 노린 승부수로 해석됩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온스당 4,700달러를 돌파하며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으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준 의장 후보군이 4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최종 후보는 케빈 해싯, 케빈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먼 4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EU 사이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쪽에서는 ACI, 이른바 바주카포 발동에 대한 검토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유럽 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 보복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국채나 주식을 파는 셀 아메리카 현상이 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더 크게 위아래로 진폭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빠졌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마감하긴 했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 아메리카 현상이 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굉장히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주 중 하나가 한미약품이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또 가장 상용화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약했지만 그럼에도 제약 바이오주는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코버스 파마슈티컬 같은 경우에는 어제 165% 상승부를 켜기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값 상승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드램에 이어서 낸드 값도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국채 쇼크도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식료품과 관련한 관세를 줄이겠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시발점이 된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40년물 금리가 4%를 넘어서기도 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폭탄입니다. 뉴욕 증시가 10월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EU와 함께 힘겨루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 때문에 셀 아메리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면서 어제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좀 짚어볼까요?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 매입 구상을 압박하면서 이제 반대 국가들에게 새로운 관세를 예고하자 시장이 이제 크게 흔들렸고 주식은 급락했고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달러는 약세로 밀렸습니다. 자,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다우지수는 870포인트를 넘게 빠지면서 1.7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2.0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2.39%나 떨어졌습니다. 자, 공포지수로 알려지고 있죠. VIX도 이제 장중에 20을 넘겨서 20.99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공포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이번에 충격의 핵심은 관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나토의 회원국의 8개국에 미국의 이제 수출품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고 이제 그린란드를 완전 전면적으로 매입하려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세는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2월 10일 날 10% 시작해서 6월 1일 날 25%로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제 전해드렸던 건데 어쨌건 이렇게 이제 계속 올리겠다고 하자 이제 시장이 바로 이제 반응을 보였던 거고요. 여기에 추가 압박도 이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언급했고 영국과 다른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주권 이양 계획도 비판하면서 그다음에 그린란드 확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까? 유럽 쪽에서도 어떤 뭐 제도나 이런 쪽에서 어쨌든 그런 걸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가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것이 잘못되냐고 이제 자신의 논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미국 자산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는 분위기로 번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럽이 반격을 한 거죠. 그래서 미 국채 금리는 뛰었고 달러는 약세를 어쨌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연기금 운용사인 아카데미트 컴패션이 미국 부채 관련해서 재정 우려를 이유로 미국 국채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어쨌든 고평가된 시장에서 동맹국을 상대로 한 단계 관세라든가 단기적 무기화를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분석을 계속하고 있고요. 유럽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맞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강력한 대응 수단이 방압 수단으로 거론되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대응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역의 어쨌든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미국 부채를 사려는 수요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러자 이제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이자 한 발 물러섰는데요. 수요일 다보스 연설을 앞두고 현지에서 유럽 지도자들과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면서 조금 전에 이제 끝난 그 어쨌든 기자회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할 때는 어쨌든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와 관세 유비가 유럽에 적용되더라고 유럽이 이제 지금 1조 달러 정도 이제 투자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행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제 시장을 달래는 모습이었고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여러 회의가 예정돼 있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잘 풀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서 약간 한 발 물러나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라든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역시 잠재적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제 구상을 옹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 관건은 관세 위협이 실제 정책으로 굳어지는지 그리고 유럽의 맞대응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논란 시장을 약간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인 만큼 내일 시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U와 관련해서도 계속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될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넷플릭스 주가 5% 급락 외이고요. 넷플릭스가 4분기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사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긴 한데 시간 외에서는 반면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94% 정도 하락을 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워너 인수정리 가장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비용이 아닐까라는 거. 왜냐하면 장중에 이게 사실은 좀 더 약간 뭐라고 제가 의아한 게 장중에 약간 상승세였거든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세였는데
이게 어쨌든 비용과 이제 원어 인수도 말씀하셨던 그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4분기 순이익 2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같은 기간 Y2Y 대비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당 순이익도 56센트로 예상치는 55센트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는 좋다는 얘기로 말씀드릴 거 있는데 매출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이 12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억 달러에서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상치인 119억 달러 7천만 달러보다 훨씬 더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치는 좋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가이던스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6년 매출 성장률을 12에서 14% 정도 전망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31.5%로 목표치를 제시를 상당히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20년 광고 매출이 2배로 늘을 것으로 밝히면서 장중에 이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안 타는 게 뭐냐면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한 대목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올해 콘텐츠 제작과 스포츠 라이브 이벤트 중계권으로 많은 비용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좋지만 비용 부담이 큰 거죠. 왜냐하면 AI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돈을 많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말씀하셨던 거의 5% 가까이 이제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인수전의 주가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사의 이제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사업을 이제 추진 중인 건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 이제 오라클이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약간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회사가 이제 12월에 827억 달러 규모로 거래를 발표했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오라클가 참전하게 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 전체를 1,08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이제 적대적 제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이 커졌는데 넷플릭스는 이날 원래는 이제 그 현금과 주식 혼합 제안을 했는데 이거 전액 현금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이제 전액 현금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현금 흐름에 대한 매출 확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입자와 매출 성장에 둔한 어쨌든 방어적 선택이고 현금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 공개를 중단했지만 이번 분기 글로벌 가입자가 3억 2,500만 명 정도로 넘어섰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사업은 차세대 동력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이걸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으로 성장을 증명했지만 콘텐츠라든가 뭐 스포츠 비용이라든가 원화 인수전이 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요게 이제 광고 매출이나 이런 걸 상쇄를 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로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원화 인수전이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왜냐하면 이게 실패를 하게 되거나 성공을 하게 되더라도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요 부분이 어쨌든 상당히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발목을 좀 잡은 것으로 보이죠. 워너브라더스 인수와 관련해서 작년에 지출한 6천만 달러에다가 올해는 2억 7,50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도 아마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애프터마켓에서 4.5%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발 HBM 블랙홀이고요. 마이크론이 메모리칩 공급난이 더 심해졌고 올해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급난은 언제쯤 완화가 될지 전반적인 제조사들의 대응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게 어쨌든 뭐 그 변화는 상당히 좀 올해도 이제 비슷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열풍이 반도체 시장 질서를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뭐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족 현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의 핵심 기업인 마이크론이 최근 메모리 칩 공급이 오히려 더 심해졌고 이 상황이 올해 넘어서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 밝히고 있어 걱정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요. 문제의 출발점은 AI 인프라입니다. 대규모 AI 모델을 돌리는데 데이터 센터에는 기존 메모리와 차원이 다른 성능이 이제 고성능의 어떤 메모리가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데 HBM은 단순히 뭐 많이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제품 공정이 뭐 복잡하고 수율 관리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생산 확대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메모리 제조사들의 생산 역량이 AI 서버용 메모리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파로 이미 소비자 시장에도 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간 메모리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일부 제품에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고 출시 일정이라든가 가격 전략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단적인 예가 뭐냐면 중고 PC 시장이 상당히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메모리 부족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에 이제 이 현상을 어쨌든 HBM 쏠림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공급난이 이제 완화될 수 있는 게 언제쯤 될 것인가 이제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최소한 이제 내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이 증설이 되고 여러 가지 공정이 전환되면서 실제 물량이 시장이 풀리기 전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사는 대응 전략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일단 HBM 비중을 더 높여서 수익성이라든가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이동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AI 기업들과 장기 공급을 맺어서 가격 물량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메모리 생산을 줄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균형을 조정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공급난이 일시적인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쨌든 변화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의 어쨌든 산업의 구조와 투자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이것을 어쨌든 보급하고 있는 쪽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제 공급난에 시달리겠지만 실적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모리 부족난에 대한 부분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일론 머스크 1,000만 달러 한 방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켄터키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머스크가 2026년 중간선거 국면에서 공개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알려진 건데요. 중간선거 국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뭐 정치권을 떠나 있었던 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걸 다시 재개하기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요 지역구가 약간 좀 화제의 지역구입니다. 미국 켄터키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지역구가 공화당 경선인데 은퇴를 예고했습니다. 미치 매코넬이라는 상원의원이 원래 있었는데 이 상원의원이 어쨌든 은퇴를 하면서 후임 구도를 둘러싼 경쟁 속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자금을 대면 요 상원의원은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어쨌든 지지 세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현재 공화당 후보는 네이트 모리스를 지원하는 요 슈퍼팩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켄터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 경선은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당내 어쨌든 세력의 재편과 차기 지도부 구성과 맞물린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달러가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경선 판세를 이번에는 뒤집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TV 광고라든가 디지털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동원에서 압도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지원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의 메시지가 뭔가를 공화당 선거에 개입을 해서 자기가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어쨌든 2025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죠. 그래서 최대 단일 선거의 이제 기부 금액인데 자신이 중간 선거에도 나서겠다는 의미도 이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의 자금 흐름을 정당의 중심이 아니라 이슈 중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라든가 규제라든가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우주 산업 그리고 기술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여부를 좀 더 해석하기 위한 풀기 위한 어쨌든 의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머스크의 사고과 전통적으로 지역이 이 부분이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해결에 따라서 머스크의 사업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간 선거의 국면에서 머스크의 자금은 기존 질서보다는 자신의 정책이나 방향에 좀 더 선별적으로 투자되지 않을까라는 거 어쨌든 선언적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선거의 승리에 따라서 머스크의 사업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크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자금을 재개했다라는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영화 첫 5분 올인 왜이고요. 배우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넷플릭스 신작 영화인 더 립 홍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두 배우가 스트리밍 플랫폼이 영화 제작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솔직하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이제 넷플릭스 신작 영화에 나선 것 자체가 좀 약간 의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변화가 많죠. 이제 뭐 지상파라든가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부분보다는 그냥 넷플릭스라든가 OTT 전용 드라마에 뭐 어쨌든 거액을 받고 나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게 약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영화를 영화를 보시던 세대는 아니시지만 즐겨 보시던 세대는 아니시지만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볼 때는 결론 부분에 힘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앞에서 막 재밌었다는 느낌보다는 나오기 한 10분 전에 강렬한 인상을 받으면 이 영화 괜찮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제작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나 이제 벤 애플릭만 봐도 홍보 차원을 넘어서 이제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부분은 뭐냐면 OTT 드라마 같은 경우 처음 5분에 힘을 되게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면 돌려버리거든요. 막 빨리 자기가 영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앞뒤 결론을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하는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우들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영화 제작 방식을 아예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장 영화는 큰 화면과 몰입감을 전체로 만들어지는 반면에 스트리밍 영화는 다릅니다. 집에서 휴대폰으로 아니면 때로는 중간에 멈춰보는 환경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영화 제작의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초반 몇 분 안에 시청자를 못 잡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노래는 옛날에 막 쭉 전주가 쭉 있다가 뭐 그렇게 가는 거 해서 지금 스트리밍 시대가 되면서 초반에 모든 걸 다 10초에 모든 걸 다 쏟아붓거든요. 이런 것처럼 영화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청자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사는 더 직관적이고 뭐 설명을 더 간결하게 하게 됩니다. 영화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사람들에게 해석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두 배우는 이 변화가 단순한 기술의 어쨌든 문제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방식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언제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리듬과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초반 5분 정도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궁금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극장 영화와 스트리밍 영화는 점점 다른 문법을 갖게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영화가 모든 플랫폼에 최적화되기 어렵다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스트리밍 영화는 영화 전체를 유구하는 새로운 창구를 열고 있으면서 언어 자체도 아예 바꾸는 게 아닌가. 직관적이면서 초반에 강렬한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작가들이나 배우들도 이런 걸 점점 더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드라마도 그렇게 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이런 어떤 흐름을 거스르게 된다면 아마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 이번에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영화나 음악들이 이제는 앞에 초반부에 힘을 많이 쏟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은 한미약품에 대한 키움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실적 기대치 상회 전망, 임상 데이터도 쏟아진다인데요. 한미약품은 지난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소 불안한 시선도 나왔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반응이다. 실적과 파이프라인을 보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평가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움증권은 한미약품의 2025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살펴보니까요. 4,255억 원으로 전년보다 21%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와 비교를 하더라도 17% 증가한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8%
10%나 증가한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16%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분석인데요. 결국에는 시장 예상치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웃도는 숫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키움증권은 이번 실적 개선의 배경을 지금 세 가지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겨울에 지금 독감이 좀 빠르게 퍼지게 되면서 한미 약품의 제품인 한미플루가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실상 일회성 요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계절성 질환 의약품에서 제약사들의 실적이 얼마나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임상 시료 수출의 확대가 좀 꼽히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임상용 시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량이 4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됐다는 설명이고요. 사실 이건 연구 개발이 단순히 비용에만 드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는 이 롤베돈 로열티가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이 롤베돈과 관련해서요. 지금 파트너사 변경 과정에 있어서 로열티 2개 분기가 4분기에 일시적으로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매출 증가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런데 이 효과가 1분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겠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번 분기 실적 안에 일회성인 요인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약품의 기본 체력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북경 한미의 매출이었는데요. 지금 키움증권은 북경 한미의 4분기 매출을 1,263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69%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독감과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전문 의약품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환율 환경이 비교적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판단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다소 부진했었던 이 북경 한미가 하반기 들어서는 확실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연간 실적을 평가할 때도 의미 있는 변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짚어볼 부분은요. 바로 한미 정밀화학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정밀화학 부문은 그동안 적자 부담이 있었지만요. 지금 수익성이 높은 CDMO 매출이 늘게 되면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변화가 한미약품 그룹 전체의 수익 구조에 있어서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포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증권가가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평가는 바로 하나입니다. 한미약품은 이제 매출만 큰 제약사가 아니라 드디어 수익성이 검증이 되고 있는 제약사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통 제약사 가운데 연간 영업이익 2천억 원이 넘는 곳은 한미약품이 거의 유일합니다.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연구 개발비를 계속해서 투입하면서도 비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왔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 미국에서 열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이 한미약품 주가는 한때 하루 만에 10%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일단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기술 이전한 메시 치료제 에피노페그듀타이드가 이 공식 발표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걸 두고 임상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키움증권의 해석은 약간 다릅니다. 일단 에피노페그듀타이드는 이중 맹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맹검이라고 하는 건요. 환자도 또 회사도 임상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결국에는 머크 역시나 아직까지는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제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요. 2026년 상반기 중에 학회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임상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움증권이 올해 한미약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R&D 모멘텀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HM17322를 보시면요. 근육 증가 가능성을 가진 신약입니다. 이건 증권가에서 지금 기술 이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의 이 단회 투여 데이터가 2026년 중순에서 또 하반기 기점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과 후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파이프라인은 지금 한미약품이 직접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에포시페그 트루타이드입니다. 이건 3중 작용제인데요. 이 약물의 글로벌 임상 결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2026년 하반기쯤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국내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가 또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어서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고 결과 역시나 지금 26년도 하반기에 국내 승인이 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키움증권의 의견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약품에 대해서 매수 유지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 42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변동성 있을 수 있지만요. 실적과 파이프라인을 놓고 봤을 때는 방향성을 지켜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게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죠. 어제 한미약품은 0.11% 상승하면서 44만 5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결국 한미약품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숫자로 보여주게 되는 분기 실적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선들 나오고 있고요. 자회사에 대한 실적도 회복 흐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러 가지 임상 결과가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요. 증권사들은 한미약품의 방향성과 체력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D램 값이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좀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1분기 실적과 어떻게 연결이 좀 지어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또 원전 시세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힘을 좀 같이 붙여주기도 했고요. 경기 방어적 성격이 좀
좀 있긴 하지만 한국전력이 10% 넘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차랑 기아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10년 만에 지금 공동 투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에 노란봉투법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결해서 로봇주에 대한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도체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값, D램, 낸드 등등 해서 가격이 빨리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건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숫자로 찍힐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는 이 범용 D램의 기록적인 품귀 현상에 따라서요, 강력한 공급자 우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 올 분기 또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주가 재평가에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월 둘째 주에만 이 DDR4 8GB 제품이 12% 넘게 오르는 등 현물 가격이 매일 신고가를 경신 중인데요. 이는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AI 서버용 HBM 생산에 이 라인을 최우선 배치하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PC나 스마트폰용 범용 D램 공급을 사실상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DDR5 32GB 제품 온라인 최저가는요, 지난 10월 24만 원대에서 현재 8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실질 마진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또 올 1분기 D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최대 60% 이상 추가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KB증권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27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급이 수요의 60%를 채우지 못하는 공급 절벽 상황은 삼성에게는 가격 결정권을 완벽히 넘겨줬고요. 또 이는 단순히 실적 개선을 넘어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업체 중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와 맞물려 주가 상승 여력도 가장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구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한국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장기 체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속속 좀 들리고 있는 거겠죠. 공급자 우위 시장 속에서 가격 통제력까지 갖추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익 구조 자체가 고부가 가치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적에 대한 이익 체력을 어느 정도로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HBM4의 독보적인 성능과 또 서버용 ESSD의 수요 폭증을 통해서요, 올해 메모리 부문에서만 사상 최대인 133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이익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베라 루빈에 탑재될 삼성의 HBM4는 전력 효율과 데이터 전송 속도 면에서 메모리 업체 중에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점유율을 35%까지 2배 이상 끌어올릴 준비를 마쳤는데요. 특히 삼성만의 턴키 전략, 이른바 파운드리 4나노 로직 공정과 또 10나노급 6세대 D램을 한 곳에서 직접 제조해서 패키징까지 끝내는 일괄 생산 체제는 경쟁사 대비해서 생산 시간을 20% 이상 단축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한때 낸드 플래시마저 AI 추론 서비스 확대로 인해서 기업용 SSD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가격이 전년 대비 57% 이상 오르는 기업까지 토하고 있는 건데요. 샌디스크 등 주요 경쟁사들이 가격을 100% 인상하겠다라고 통보하면서 선불 현금까지 요구하는 이러한 쇼티지 상황은 낸드 시장 1위인 삼성에게 막대한 재고평가 이익과 함께 또 마진 확대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324% 증가하면서 이 직전 슈퍼사이클을 30배 이상 상회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이 준 공급 주도권이 향후 2027년 평택 P4 가동 전까지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수익 엔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확실하게 메모리에 대한 중요도가 시장 안에서는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이 메모리를 전략 자산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질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좀 되게 될까요?
우선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서서요. 인공지능 성능의 임계점을 결정짓는 기업으로서 그 위상이 완전히 격상됐습니다. 현재 글로벌 IT 업계는 프로세서의 속도를 이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메모리 장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의 초저전력 그리고 고대역폭 D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델 같은 슈퍼 고객사들이 이 평택 인근 호텔에 계속해서 구매 담당자를 수개월째 상주시키며 2, 3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장면은 이제는 메모리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요.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멈추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비록 AI발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갤럭시 S26이나 또 신형 노트북들의 출고가가 1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가량 인상되면서 이 소비자 부담은 커지겠지만요. 이는 역설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던 이 초지능 AI 기능을 물리적 기기 안에서 구현하기 위한 성능 기반의 가치 창출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이 삼성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또 기술 초격차를 무기로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결국 2026년은 삼성의 기술적 우위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면서요. 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마치 반도체 르네상스의 정점을 찍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먼저 체크를 좀 해봤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 반도체 투톱이 굉장히 위아래로 진폭이 좀 컸었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도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좀 빠졌었고 오늘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프리마켓에서 1% 넘는 하락률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원전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요 며칠 들어서 계속해서 좀 시세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제 시장이 좀 약했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한국전력이 16% 넘게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미 원자력 협상과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었다라는 소식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K원전의 독자적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확신을 줬는데요. 지난주 임갑수 한미 원자력 협력 TF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미 당국자들과 우호적인 협의를 마쳤다라는 뉴스는 이 한전의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전 수출의 법적 걸림돌이었던 지식재산권 분쟁과 또 연료 주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이제는 한미가 공동으로 제3국 원전 시장을 장악하는 실질적인 원자력 동맹이 궤도에 오른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흩어져 있는 5개의 발전 공기업을 이 한전 중심으로 다시 통폐합하는 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요. 인력과 비용 효율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까지 폭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타결될 경우 한국전력이 미국 대형 원전 시장에 진출하고 또 우라늄 농축 사업까지 직접 영위하는 등 사업 영역이 무한 확정될 것으로 보면서 이 목표 주가를 7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렇게 글로벌 AI 전력난에 해법을 쥔 에너지 지주사로서 재평가받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자력 협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원전에 대해서 신규 건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원전주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실질적인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쪽인데요. 승산은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좀 보고 있을까요? 네, 우선 한국전력은 일본이 공기 지연 리스크로 포기했던 32조 원 규모의 이 베트남 닌투원 2호기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요. 국가 차원의 금융 지원과 또 외교 역량을 총결집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35년까지 최대 6.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베트남이 요구하는 촉박한 이 공기를 맞출 자신이 없어 손을 뗐지만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증명했던 이 세계 최고의 적기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승산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신설하는 전략 수출 금융기금의 1호 사업으로 이 베트남 원전을 활용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는데요.
원전 수주는 기술력만큼이나 이 수조 원 단위의 자본 조달 패키지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하는 이 금융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러시아와 경쟁 중인 린투원 프로젝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수주에 성공한다면 이는 카자흐스탄이나 튀르키예 등 다른 중동 아시아 쪽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원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K 원전 벨트의 결정적인 교두보가 될 겁니다. 이는 곧 한전의 미래 매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지금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한전과 한수원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라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재편이 돼야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는 올해 1분기 내에 한전과 또 한수원의 이원화된 이 원전 수출 체계를요 일원화하거나 또 기능을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팀코리아의 글로벌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또 내부 소송전 같은 비효율을 완전히 뿌리 뽑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과거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이 벌어졌던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케팅과 금융은 한전이 그리고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 쪽이 맞는 명확한 분업 체계를 구축하거나 또는 지주사 형태의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원전 필요성이 압도적인 국민 여론임을 강조하면서 이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주문한 만큼 원전 정책은 이제 정치적인 이념을 넘어서 국가 생존 전략으로 안착했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 4배로 늘리려는 이 미국의 전력 확보 의지와 맞물려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또 효율적인 제조 능력을 갖춘 원전 파운드리 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MR을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하고 또 5조 원 규모의 민관 펀드를 조성한 등 정책적 훈풍이 거센 만큼 2026년 이후의 원전 산업은요, 이 단순한 건설업을 넘어서 AI 시대를 지탱하는 탄소 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축이 될 전망입니다. 네, 원전 쪽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고요. 한국전력은 지금 한 1% 넘게 반대로 상승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 우진 이런 쪽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원전 쪽 오늘 시장 개장하고 나서 시세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번에는 현대차, 기아 관련된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제 단독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요. 현대차와 기아 노조가 10년 만에 공동 추쟁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3월에 본격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관련해서 노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투쟁의 배경은 어디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현대차, 기아 노조의 연대 투쟁은 정년 연장과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의제를 선점해서요. 향후 노동정책 변화 과정에서 노동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종철 현대차 지부장과 또 강성호 기아 지부장이 그룹사의 벽을 허물고 공동 대응에 합의한 것은요. 이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만 65세 정년 연장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그룹사 차원의 공동 압박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 대상이 단순 근로 조건을 넘어 경영상의 결정 사항까지 확대될 수 있고 또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계는 이 법을 등에 업고 정년 연장과 또 주 4.5일제를 관철시키려 하지만요. 경영계는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 속에서 이런 근로시간 단축은 곧 인건비 폭증과 또 청년 고용 절벽으로 이어질 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춘투는 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서요. 대한민국 제조업의 유연성과 또 미래 고용 구조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사 간의 그 시각차나 격차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격화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를 지금 공장에다가 생산 현장에다가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 현대차 그룹은 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생산 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인적 리스크를 보완하는 지능형 자동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틀라스는 사람과 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로도가 높은 정밀 조립 작업이나 또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위험한 공정에 우선 투입돼서 현장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아틀라스는 한 대당 약 2억 원 수준의 고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요.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또 3분 내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다 보니 미국 전일제 근로자 연봉이 1억 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단 2년 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압도적인 수익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로봇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요. 유지 보수와 업데이트까지 포함된 월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해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이는 로봇이 단순한 기계 설비를 넘어 제조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또 24시간 안전적인 생산을 고려하는 핵심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네, 이번 CES에서 공개됐던 사양들을 보더라도 뭔가 새로운 걸 하나를 배우는 데 있어서 5분 이내로 걸린다고 하고요. 배터리 교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을 점차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AI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6년 이후에 대한민국 산업에 대한 재편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하드웨어 로봇과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피지컬 AI가 이제는 산업 현장의 표준으로 안착되면서요. 대한민국 제조업이 최첨단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되는 이 산업 구조의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일본 야스카와 전기와 손잡고 전 세계 공장에 지능형 물류 로봇을 투입하면서 제품 분류와 또 상차 자동화를 시작했고요. 또 삼성전자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옴니버스와 또 GPU 5만 장을 도입해 설계부터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을 AI가 관리하는 무인 팩토리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인력 수급의 불균형과 또 인건비 상승이라는 거시적인 리스크를 이 지능형 자동화 기술 투자라는 기회로 치환하고 있고요. 또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화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산업 현장은 노사 간의 대립이 아니라 이 인간과 로봇이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협업하는 지능형 공간으로 재정이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선도적인 피지컬 AI 역량과 또 로봇 군단을 확보한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력과 가격 경쟁력을 증명하게 될 거고요. 투자자들은 이런 기술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실제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업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지컬 AI와 관련된 내용까지 잘 체크해봤고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4월의 기억이 다시 한 번 더 떠올랐던 하루였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2차 관세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리스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이 셀 아메리카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 가격은 오히려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온스당 4,700달러를 돌파했고
또 사실 어제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서 좀 결과가 나오나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최소 한 달 정도로 유예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요. 또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내용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양시장의 색채가 좀 달랐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올해 처음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장중에는 4,935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5,000피를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도 함께 작동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2차 전지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강세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그런데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님 일단 어제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1월 달까지 계속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4,900포인트 구간에서 이 조정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는 4,900포인트 구간에서 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조정에서 끝나지 않고 어제 미국 증시 역시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이 종목이 이제 흔들리면서 주가가 빠졌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수가 유지가 되긴 했지만 하지만 매수 규모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틈새 시장 안에서 이제 원전주라든지 로봇주들 그리고 2차전지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죠. 결국 이제 주도주였던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면서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담감도 이제 5,000포인트에 근접하다 보니까 매도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쪽에서 빠졌던 물량들이 이제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도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도 주가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루 쉬고 나서 개장을 했는데 주가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기술주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을 만큼 주가의 낙폭이 좀 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 대한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의 경우에는 일단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순환매가 도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제 주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하락이 먼저 크게 떨어져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제 장을 좀 잊고 오늘은 이제 새롭게 이 조정장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의 이제 상승이 여기서 꺾이면서 이제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과거에 지난 11월부터 12월 달까지의 변동성 또는 이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이 변동성, 이런 중간의 변동성 장세가 지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상승 역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좀 너무 일찍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충분하게 좀 조정을 줬을 때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살피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한 1.8% 그리고 코스닥은 2.1%가량 좀 낙폭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는 그린란드 관련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시총 상위권들이 좀 투매 현상이 이뤄지고 있고 프리마켓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이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관심 있게 담아봤던 종목들 담아가는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관망일까요? 일단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가 사실 빠진 게 별로 빠지진 않았어요. 네. 그건 이제 국내 증시가 그만큼 좀 강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 증시를 봤는데 유럽 증시에서는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증시도 크게 흔들릴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럽하고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아침에 미국 때문에 빠졌을 때 매수를 해서 저가 매수를 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전략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하고 미국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또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에 수출을 하고 미국에서 또 다시 유럽에 수출하는
경로에 있는 종목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업들도 국내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경우에는 또 일본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했는데 결국 이제 만약에 국채 가격이 하락으로 또 미국의 국채의 매도 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또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또 미국의 국채를 또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제 외환 보유고로서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환 보유의 감소를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원달러율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미국하고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낙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충분히 지켜보고 나서 상황을 판단 후에 그리고 나서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낙폭에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의 관망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빠르게 원전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갔던 대장주 대신에 이제는 뭐 우진이나 우리기술 같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덜 오른쪽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위기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앞서서 제가 원전주들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보다 이 K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고, 근데 사람들은 오르지 못했던 종목은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미국에 대한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정부 주도하의 원전 정책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주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 주도주가 또 새로운 주도주로 교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이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 뭐 주도주의 교체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원전주의 움직임 살펴보니까 우진 한 11%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기술 또한 7%의 오름세 연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는 2차 관세 전쟁이 예고가 되면서 셀 아메리카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고요. 또 지금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다 보니까 금 가격 역시 온스당 4,70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국내 지수는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좀 투매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코스피는 1.57% 하락하면서 4,808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8% 빠집니다. 954포인트 선에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역시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한 1.5%가량의 낙폭을 좀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정규장에서도 그렇고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좀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오늘 장에서도 좀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0.8%가량의 낙폭을 좀 그려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장중에 시총 한 100조 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다만 아틀라스에 대한 호평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64만 원 도달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7%가량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1%대 내림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역시나 좀 하락불이 짙은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5%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 GSK 자회사와 4,2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그런 계약의 규모보다 좀 낮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장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 강세로 함께 힘입어서 오르다가 오늘장 안에서는 1에서 2% 정도의 약세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ABL 바이오도 한 2.5%,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2.8%,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모두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은 개인들이 좀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사자세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개인이 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지수상으로는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좀 하락폭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 어제 좀 더 올랐었기 때문에 반납이 더 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메이저 주체들이 양시장 모두에서 사들이고 있는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도 아침에 이제 하락을 해서 출발했는데 어찌 보면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제 경우에도 사실 너무 좀 강했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IT 쪽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주가 빠지고 나서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움직여 왔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장의 분위기는 맞아요. 종목들의 이제 분위기가 지금 대부분 다 하락으로 출발했고, 하지만 이제 수급으로 본다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죠.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양시장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아침에 좀 크게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매수하다가 또 오후에 또 흐름이 바뀔 수가 있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저가 매수 이익 가능성도 분명히 없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 이제 그 과거에도 하락이 나올 때 보통 주가가 좀 크게 밀렸을 때 초반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또 매도 쪽으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적들이 있어요. 지금의 경우에도 오전장에서의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후장까지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또 나와줘야지 이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또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또 타코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현재 미국의 선물지수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마 여기에서 선제적인 반응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의 유럽에서의 그 대응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에 좀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전장의 분위기보다는 오후장의 분위기까지 확실하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좀 몰린다는 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지켜본다면 오늘장 분위기 초반보다 후반이 중요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좀 관망으로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프리마켓에서 반도체 투탑 움직임을 살펴보니까요. 프리마켓보다 지금 시세가 많이 회복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장이 열리고 나서 삼성전자는 한 0.5% 오름세,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좀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는데요. 사실 반도체 투탑은 지금 뭐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반도체 관세 이야기도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우려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장의 분위기를 보면 생각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뭐 저도 이제 생각보다 강하다고 느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도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하면서 이제 주가를 또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그 분위기로 본다면 지금 반도체는 분명히 좋은 분위기는 맞아요.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만 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영향들, 뭐 물론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이제 트럼프 관세가 적용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국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최고에 대한 대우를 이미 과거에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투자에 대한 협상만 진행된다면 결국은 관세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크죠. 미국하고 유럽에 이제 그린란드를 두고서 지금 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많이 샀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조정이 뭐 빠르게 단기로 끝나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이제 보다가도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또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크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조짐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신규 매수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전장의 이런 분위기라든지 너무 빠르게 단기 조정해서 매수 들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고점에서 또다시 이제 또 우리 물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좀 차분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종목들 자체를 본다면 여전히 펀더가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쭉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규 매수는 빠른 대응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오늘장 안에서 5% 가까이 낙폭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번 주에 좀 조단위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공시를 열어보니까 그 규모에 대한 실망감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실망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실망감 때문에 내려간 주가라면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시장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그 계약과 관련해서 약간 실망감이 나왔다는 게 또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하방이거든요. 좀 불안감에 있는 종목들은 매도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이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늘 또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알테오젠 자체로만으로 본다면 이미 이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 게 단순한 그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이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로 더 많은 실망감으로 인해서 매도가 더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게 될지 이 부분을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테오젠은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번에 하락이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에서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라기보다는 확실하게 하락을 지지해 주고 나서 흐름이 다시 한번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돼야 되겠죠. 전환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방향이 좀 바뀔 때 그때를 노리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바닥에서 잡을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그게 바닥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충분히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화시키고 다시 하락이 멈추고 방향 전환까지 나와줄 때 만약에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기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급하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바닥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3차 상법 개정안이 좀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는 수혜주를 찾자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자사주 소각 의무가 강화가 된다면 뭐 지주나 증권사들 바라보잖아요. 포트에는 꼭 하나씩 담아가야 한다. 여전히 가능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지주사의 주가도 단기에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자사주 1년 안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업계에서의 그 반발은 분명히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 하지만 어쨌든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이걸 이제 소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주사 이쪽이 가장 좀 강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주사뿐 아니라 결국은 이제 상법 개정안으로 주가 상승이 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증권주 역시도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미 선반영이 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접근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접근 방식 자체가 지금보다는 충분히 조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선반영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선반영으로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 조정이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하게 좀 눌렸을 때 그때 매수해서 좀 들고 하셔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봐요. 하지만 오늘 당장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주사와 증권사 지금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 많이 있긴 하지만 관련된 종목들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충분한 조정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실리콘2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어제 10%가량 올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5% 상승세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중동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K뷰티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증권가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화장품 쪽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기대를 해봐도 되는 시기라고 보시나요?
일단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 지난해 한때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던 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기 실적을 잘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대부분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의 반응도 지금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반응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하고 유럽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된다면 당연히 차선책들을 찾게 될 거예요. 시장에서의 차선책이라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이제 가져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제 해외 대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 대한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련 종목들 이쪽을 찾게 될 텐데 그렇다면 충분한 조정이 좀 일어났던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도 분명 시각적인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도 지금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쪽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사실 또 AI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안에서 뭐 반도체나 전력기기, 뭐 에너지 쪽으로 다 올랐는데 제일 안 오른 쪽을 살펴보자면 소프트웨어 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 사실 지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쪽에서 이쪽 먼저 접근해보는 전략들도 유효한가요? 일단 AI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처음에 이제 그 오픈 AI, 챗GPT 쪽으로 소프트웨어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을 찾게 됐어요. 근데 트렌드를 본다면 지금은 이제 또다시 새롭게 AI와 접목돼서 새롭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봇주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 자체가 과거를 회귀하기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업종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로봇의 이제 현재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기보다는 새롭게 접목돼서 갈 수 있는 분야가 앞으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관심을 갖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트렌드에 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쪽에서 그동안 소외주를 찾아서 뭐 소프트웨어 쪽을 보자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0.5%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5%로 조금 낙폭이 줄어든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권으로 좀 전환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의 움직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내려가지고 오늘 어떻게 개장할까 걱정했는데 사실상 뭐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1% 넘게 좀 밀리고 있긴 한데요. 코스피가 0.71%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선물 쪽은 아직까지는 한 900계약 정도 매수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시장을 놓고 보면 전략 후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침에 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좀 시장이 오후에 좀 땡기는 오후에 좀 떨어지는 전략 전강 전략 후양. 후강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좀 조정을 받고 네. 오후에 좀 땡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그와 반대죠. 아침에 생각보다 좀 강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이게 뭐 강하냐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장이 빠지고 그다음에 미국 장이 쉬어지는 동안에 유럽 장이 이틀 네. 연속 빠진 거에 비하면 맞아요.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방송하신 황민혁 전문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동일합니다. 오히려 이게 황민혁 전문가님도 이제 주시장에 오래 있었고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느낌이 조금 쎄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아침엔 약하고 오후에 땡겨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아침에 막 지금 이렇게 땡기는 것이 별로 그렇게 뭐 달가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을 받을 땐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면 쉬어가야 되는데 억지로 힘들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빠르게 좀 식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밑거리를 좀 달긴 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별로 이렇게 올라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종목들,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약세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야 이거 버티고 있다, 강하다. 전략 후강이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강하면 오후도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냉정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줄여놓고 네.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여놓고 다음 장을 대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만 나홀로 올랐어요. 나홀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홀로 올라간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량 매도도 아니고 다 파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 정도는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할 겁니다. 올라간 걸 팔까요? 덜 올라간 걸 팔까요? 적절하게 둘 다 맞습니다. 많이 단기간에 올라온 것들,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것들이라면 네. 그것을 선택하고 뭐 꾸준히 올라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파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전히 안 올라가는 것들, 이 기회에 여전히 안 올라가는 것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포트에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이 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일정이 또 중요한 게 저녁 시간에 좀 있죠. 7시 30분에는 젠슨 왕 CEO 있고 10시 한 30분 정도 되면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있는 상황이라서 마침 또 22일에는 EU에서 긴급 회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22일 되면 EU 쪽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며칠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트에 어느 정도 현금 담아둬야 된다, 차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에 대한 염두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지수가 지금 몇 프로 올랐냐면 어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략 한 15% 이상 올랐습니다. 한 17, 8% 정도 오른 상태죠.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이 5천을 목전에 두고 네. 조금 약간 조정을 이틀 그쵸. 동안 받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작년에 76% 올랐어요. 우리 지수가 거기에 76% 올라간 거에 오늘 한 15% 올라간 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복리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올라가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올해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기대치에 따른 1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랠리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1월 달에는 보통 이제 1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1월 효과 이후의 지수는 어떠냐라는 궁금증을 당연히 갖게 네. 되겠죠. 벌써 이제 20일이 넘어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월급 받고요. 또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하고 보면 바로 이제 또 설 명절대로 이제 마음이 그렇죠. 또 바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월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2, 3월은 좀 쉬어갔어요. 1월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1월 달에 워낙 많이 땡겼기 때문에 단기간에 2, 3월이 쉬어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2, 3월이 쉬어가고 그러면 3월 말이나 4월부터 올라간다라는 얘기냐?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월 초면 삼성전자 1분기 잠정인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분기 비수기였을 때 지금 지난 2025년 4분기 때 영업이익 20조를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해줬느냐라는 게 나타나면 다시 반도체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관행적으로 보면 1월 효과가 나타났으면 2, 3월은 쉬어졌어요. 2, 3월이 쉬어졌는데 2, 3월 쉬어진 이후에 4월 달부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들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중장기 투자자니까 이것을 네.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좀 놔둬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최근에 요 지난주부터 보였던 현상인데 올랐던 주식들이 단기간에 하루에 10%에서 20%씩 올라가요. 무거운 주식이.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거는 조금 좀 과하다라는 느낌 느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제가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월, 3월까지 쉬어간다라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염두하면서 전략을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개장 딱 했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 다 마이너스였다가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뭐 등등 해서 몇 가지 종목들은 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유독 돋보이는 게 지금 현대차예요. 2.8%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3년 이후에 휴머노이드 투입이 가능한 건 현대차밖에 없다. 현대차랑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반대로 UBS 쪽이었죠. 그쪽에서는 현대차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이렇게 강하게 또 불을 뽐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오토에버 보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구간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지금 현대차 여러분들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네. 현대차 거래량이 벌써 어제 거래량이 20%가 거래됐습니다. 지금 20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25분 그러네요. 지났는데요. 20% 이상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물량을 줄여가야 될 단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60만 원에 대한 부분들 10만 원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네. 그 목표 주가는 단기간이 아니라 1년 정도의 기간을 좀 두고 보는 거고요. 오늘 아침부터 땡긴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아침부터 이렇게 20% 이상 어제 전일 거래량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거래량이면 우리가 12월 중순 때 평균 거래량을 벌써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평균 거래량을 이제 그때 홍보할 당시에 그러네요. 평균 거래량을 넘어선 상태고 어제 거래량도 많은 상태인데 많은 거래량의 20%를 거래했다라는 것은 사자가 많으냐 팔자가 많으냐 지금 팽팽합니다. 팽팽하지만 팔자가 훨씬 더 많고요. 파는 분들은 100%다 수익입니다. 100% 다 수익입니다. 100% 다 수익이기 때문에 파는 분들은 행복하게 팔 수 있고 이거보다 가격이 낮아도 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는 분들은 어느 순간이 딱 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 딱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게 특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서두르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물량들 지금 이제 팔자 물량들 쌓여 있는 거 보십시오.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량들이 팔자 물량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 보면 50만 원 찍으러 가는 것 같아요. 50만 원을 찍고 난 이후에 변동성을 대비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대응할 때 좀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됩니다. 거의 뭐 3%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올라오는 테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일단 첫 번째로 원전을
포션을 좀 넣었습니다. 우크라 쪽에서 러시아 원전에 대한 추가 공격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 해체 쪽이 어제서부터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대다수가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해체 쪽, 우리기술이나 우진 뭐 이런 종목들, BHI 같은 종목들이 일부 상승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기술이 좀 더 강하네요. 20% 넘게 현재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반도체 투톱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한 1% 넘게 빠지다가 지금은 강보합 정도로 두 종목 모두 다 오름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떨어질 때마다 들어오는 대기 매수세가 일단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겠고요.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어제 2차 전지가 강했었죠. 한 이틀 정도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로봇의 가슴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이 가슴만 들어가다 보니까 크기가 작고 밀도가 좀 높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LFP 배터리보다는 3원계보다는 이제 가정에서 불이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반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겠죠.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전 쪽부터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가 살짝 좀 쉬어가면서 시총 좀 작은 쪽에서 끼를 발산하는 종목들이 오늘 일부 보입니다. 특히나 해체 쪽으로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지 어느 정도의 연속성으로 판단을 할까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물량이 좀 퍼진다라는 것을 보면 일단 두에빌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두에빌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네. 오늘은 작은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단기간에 좀 급등했던 부분들도 있고 라는 부분들 지금 이제 테마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렸고 이렇게 최근에 올라왔을 때 정도는 좀 가능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많은 원전주들이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주식이 움직인다라는 그렇죠. 거고 작은 주식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현재 본주들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지금 현재 아침부터 강하게 지금 한 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68,000원을 뚫어오지 못하면 한전도 오늘 지금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이 아니라 평상시 거래량을 오늘 다 네, 해버렸어요. 상당히 조금 규치가 주목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현대차와 한국전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와 로봇에 대한 바로미터고요. 한전이 오늘 만약에 원전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우진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한전이 만약 밀리게 되면 다 같이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고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자. 오늘 두에빌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을 물론 키워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중동 상태죠.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조금은 지금은 약간의 조금 거리두기를 좀 하자. 원전주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원전주들을 볼 때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약간의 정중동 상태 아니겠습니까? 현대건설도 원전주 중에서 이제 대우건설도 원전주였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못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저는 오전에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다라고 봐요. 지금 종목들이 다 오전에 다 강합니다. 다 강한데 직전 고점을 못 들어주고 있고 거래가 너무 많아요. 거래가 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상당히 오후의 변동성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있는 건 물론 이제 제가 지레 겁을 먹는 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주변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 홀로 혼자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점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 선물을 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대답할 수가 있겠죠. 선물을 사다 보니까 기관들도 따라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어제 주문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아니라 뉴욕 지가시였으니까 그저께 주문이 좀 들어와 있었던 부분들이 소진이 되는 거고요. 진짜 외국인들의 수급은 내일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은 한국전력이 그리고 현대차는 자동차 로봇에 있어서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현대차가 근데 이 와중에 계속 50만 원 터치가 오르락내리락 좀 하고 있네요. 50만 원
선에서 지금 터치 나오고 다시 49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름세를 시연을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꼭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겠고요. 근데 원전이 대세라는 건 사실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략들 좀 챙겨서 먼저 살펴봤고요.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단 대기 매수세가 진짜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반드시 또 돌려 올리는 움직임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개장 초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심리적 저항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그게 15만 원 같거든요. 여길 뚫지 못하고 계속 움직임이 좀 되고 있다면 그럼 지금이 기회다라고 좋다 하고 내릴 때마다 계속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지수가 5천에서 머물까요? 그러니까 이제 넘을 이런 수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차영주가 대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이관 앵커가 대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씩 이렇게 대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천은 뭐 당연히 가겠죠. 뭐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라도 그쵸. 가겠죠. 가는데 5천에서 그럼 지수가 멈출 것인가? 글쎄요. 뭐 5천에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추격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되죠. 그쵸.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을 줄여야 되고 아니야 나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대략 120조를 달성할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적절 밸류보다 조금 오버슈팅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맥쿼리가 얘기한 것처럼 6천까지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모 증권사가 얘기한 것처럼 7,500까지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다라면 지금 삼성전자를 안 사면 언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왜 이제 해야 되느냐면 스스로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야 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뭐 다른 뭐 여러 뭐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을 적절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15만 원에 대한 어떤 저항감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으면 흔들릴 때마다 주가가 흔들리면 내 마음도 흔들려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는 게 바람이 내 그런 건지 네. 스스로가 흔들리는 건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14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다 주면 더 오히려 땡큐 그쵸.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도 70만 원 부분까지 내려오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냐 이거는 이제 논의는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네. 내가 만약에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1,000을 다 여기다 투자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는 둘 중에 하나는 꼭 갖고 계셔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 한 200만 원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500만 원 갖고 다른 종목들 지금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들에서 뭐 로봇이 됐던 원전이 됐던 뭐 2차 전지가 됐던 제약바이오가 됐던 그런 쪽들에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적절한 포트폴리오 속에서 적절하게 수익률이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 수장님이랑 막 10만 원 밑에 기회일까요 했을 때 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또 다시 15만 원 밑에서는 괜찮다라는 사인을 저희가 받았으니까 나중에 또 돌아봤을 때 오늘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직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은 안 됐어요. 뭐 그렇죠. 일단 오늘 21일 사이에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것도 조금 미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반도체 안에서도 뭐 미국에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미국 향으로 매출이 많이 찍히거나 이런 종목들로 좀 가릴 필요도 지금은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특별히 이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 그분들의 이구동성이 네. 관세 때려봐. 예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반도체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아니라 아. 공급자 위주의 시장입니다. 지금 이제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한 말을 그대로 이제 전하면 네. 지금 이제 디램 거지라는 말이 쓴답니다. 여의도에서. 왜 그러냐면 네. 디램을 받아가기 위해서 판교라든지 맞아요. 뭐 그렇다고 여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디램 받아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HBM은 올해 다 완판됐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를 때리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결국 미국이 피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과연 그 뜻대로 때릴 것이냐 해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 파나? 뭐 주소 사가는데 오히려 관세는 누가 부담을 하죠? 사가는 사람이 부담하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부담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흔들린 거예요. 주식 이쪽 반도체 종목이 안 흔들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부분들로 확산이 시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 오른 쪽이 어딜까라고 찾다가 2차 전지가 좀 눈에 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로봇에 배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새로운 뉴스가 좀 붙어주면서 반등이 한 연이틀 나오다가 오늘 조금은 쉬어가긴 하는데 이게 진짜 끌고 갈 만한 진짜 상승의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예요.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자꾸 말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자동차에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만들다가 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ESS로 갔죠. 그쵸. 근데 ESS를 가는 것도 규모의 경제를 좀 봐야 되고 음. 그다음에 배터리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하면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더군다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로봇에 들어가는 것은 전고체까지 가야 돼요. 네. 전고체가 가야 되는 이제 화재 위험,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그 배터리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면 최소한 8시간 이상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2시간 움직이고 충전하고 2시간 움직이고 충전하고 이거 뭐 휴대폰도 아니고요. 네.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2차 전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차트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2차 전지 차트가 참 좋아서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차트만 보고 들어가자라고 어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만 이 역시 지금 차트가 또 무너지고 있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어떤 내러티브를 갖다 붙여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차트를 보고 적절하게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어제는 에코프로 차트가 가장 좋았는데 네. 오늘 다시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2차 전지는 셈법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또 튀네요. 그러니까요. CMS도 튀고요. 이런 것들 튀는데 2차 전지는 참 답답한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뭐 로봇 시대가 오면 당연히 배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로봇 시대가 아직 안 왔어요. 네. 로봇 시대가 안 왔고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터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건 보조 전원 ESS라는 보조 전원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직접 전원이 필요한 거기 여기 직접으로 이제 전류가 연결된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전지가 2차 전지가 필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올라가는 거랑 로봇주랑은 아무런 상관없어. 뭐죠? 2차 전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됐든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뭐 많으실 텐데요. 상당히 답답하실 겁니다. 상당히 답답할 거고 도대체 이렇게 정말 자동차까지도 올라가면서 원전주도 올라가면서 그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가줬는데 네. 도대체 우리는 언제 올라가느냐?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새로운 자리에서 뉴스가 좀 붙어주긴 했는데 이거를 참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참 어려워 보이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예. 그러니까 수급의 힘이 그렇게까지 오래 머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AS를 좀 해볼 텐데 지난주에 주셨던 고영을 좀 볼까 합니다. 고영이 사실 이 정도면 저는 시장 대비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거든요. 5일선도 잘 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전략 어떻게 좀 챙겨가 보면 좋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이후에 한번 슈팅이 나왔죠. 나왔죠. 예, 한번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만 꾸준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로봇주들에 대한 분들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팔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맞아요. 변동성들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뭐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그다음에 이제 의료용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네. 우리가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할 바는 없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중기적으로.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일본 쪽에서 뇌수술 로봇 관련한 네. 이슈가 고용 쪽에 붙어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좀 잘 포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 협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위협하자 이 유럽 연합이 보복 관세를 경고한 탓인데요. 이런 그린란드 사태와 더불어서 또 일본의 재정 악화 논란 등으로 인해서 테크들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지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국내 역사상 최장 기간이었던 13거래일 연속 강세 기록은 아쉽게 깨지 못한 채 연초 이후에 처음으로 어제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지수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여파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에는 1.57% 하락하면서 4,800선을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0.29% 하락하면서 4,871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낙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2.3%대 하락하면서 95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우선 어제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현 시각 외국인이 2,8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엇갈린 흐름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 시각 1,200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4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가스 오늘 원전 쪽이 계속해서 좋았기 때문에 전기가스업 그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쪽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과 제조업이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업종 증권이 오늘 3%가량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와 기계 쪽으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계 장비만이 현 시각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3%가량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한 업종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제약 쪽이 현 시각 4%대가량 약세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락 문화와 금융, 화학 쪽까지도 오늘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장 개장 직후에는 하락했지만 지금은 모두 다 양전에 성공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슬라 AI5 칩이 이제 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 시각 1%대 상승하면서 14만 7,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 유진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9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 시각 0.27%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74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가총액 100조 원을 잠시 터치도 하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2차 전지 업황 부진으로 LG그룹이 잠시 부진한 사이에 로봇 밸류체인 쪽으로 급등했던 현대차가 시가총액 3위 자리까지 차지한 모습 확인됐습니다.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가 오늘 80만 원까지로 또 상향 조정된 모습 나왔습니다. 현대차 오늘 4%대 강세 보이면서 49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전력 어제 16%대 상승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대표의 미국 방문 소식과 또 발전 자회사 통합 논의 등이 거론되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현 시각 3% 가까이 상승하면서 6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3%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원전 쪽과 로봇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휴림 로봇과 유로메카를 묶어서 좀 봐보겠습니다. 현대차 열풍에 계속해서 로봇주 테마가 재부상하면서 이 로봇 쪽에서도 중소형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 40% 이상 급등하면서 어제 하루 매매가 또 정지되기도 했었죠.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휴림 로봇과 유로메카 모두 강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7%대 23%대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과 우리기술 원전 쪽 코스닥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둘 다 어제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의 원전 확대 의지와 함께 또 한미 원자력 협력 조기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을 필요로 한다는 국민 여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라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내 원전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원전 산업 추진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시가 보성 파워텍이 1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우리기술은 19%대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이 혼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GSK 자회사의 이 4,200원 규모의 피아 주사제 기술 수출 소식이 있었지만요. 예상보다 작은 규모의 시장에서는 약간의 실망 매물이 출회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4%대 큰 낙폭을 보이면서 4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전에 성공한 데 이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현재 3%대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오늘 강하게 빨간 탄력,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 쪽과 또 방산 그리고 조선 쪽이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3%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달리 기아도 마찬가지로 2%대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쪽도 오늘은 2%대 가량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인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알테오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시가 14%대 큰 낙폭 그리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움과 에코프로 그룹주는 조금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움이 0.25% 그리고 에코프로는 2%대 가량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바이오주 쪽들도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약하게 출발하면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많죠. 7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젠슨왕 CEO 연설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도 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또 오후장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나오는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